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스스로 깬 건데요. 청와대는 강력 규탄했고 우리 군은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발사체를 포착한 건 오후 2시 34분.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솟구친 발사체는 고도 6,200km 이상 높이까지 올라간 뒤 동해상을 무려 1시간 11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비행 거리는 1,080km. 발사체가 떨어진 곳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쪽 150km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인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으로 발사한 이 미사일을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5일에도 정찰 위성을 가장해 화성 17형을 발사했고 이어 지난 16일에도 같은 기종을 쐈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 발사를 통해 사거리를 중거리 미사일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도가 6,000km 이상까지 올라간 걸로 볼 때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최대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ICBM 최대 성능 시험 발사를 한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발사한 북한의 ICBM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을 했는데요. 신형 ICBM인 화성 17로 추정되고 북한이 올 들어 쏘아올린 미사일만 11번째. 한미의 대화 재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초강수 도발을 감행하는 건 지금은 협상보다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네, 보신 대로 오늘 북한이 발사한 ICBM은 신형인 화성 17형이라고 합참이 추정했습니다. 화성 17형은 사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인데다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히 ICBM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는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해왔습니다. 임서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2020년 10월 북한 열병식 당시 공개된 화성 17형의 모습입니다. 길이 25m, 무게 100톤으로 북한이 2017년 발사에 성공한 화성 15형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ICBM 등을 통틀어서도 가장 깁니다. 그만큼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발사한다면 15,000km까지도 날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의 어느 곳에서 발사하든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세형의 거대한 로켓은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확언했습니다. 사거리뿐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화성 15형이 하나의 탄두만 실을 수 있었다면 화성 17형은 2개 이상의 탄두를 실을 수 있어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위에 페어링 부분이 굉장히 둥글고 넓적하잖아요. 그럼 탄두를 여러 개 실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와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북극성 5형 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월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했고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시험도 실시했습니다. 공중 핵폭발 기술까지 갖췄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점점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핵미사일 발사대의 기동성이 높아져 발사체 사전 탐지가 어려운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네, 우리 정부 대응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이 약속한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엄지인 기자. 자, 먼저 NSC 회의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벙커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해온
발사 유예 조치,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 교체기란 말이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리고 강대강 대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 청와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지금 상황이 북미 간 대치가 고조되던 지난 2017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로 중단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고 실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임기 중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이제 50일도 안 남은 문 대통령으로선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북한 역시 정부 교체기를 노린 도발로 다시 원점에서 협상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하다면서 특히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당선인에게 현 상황과 대응 계획을 브리핑하고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신 인수위 측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포함해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땅과 바다, 공중에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맞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굳건한 공조체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ICBM이 발사될 경우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에 돌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만큼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ICBM 발사에 대응해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합동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현무투 탄도미사일 1발, 에이테크스 전술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해군은 해성투 미사일 1발을 쐈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제2당 합동 정밀 직격탄 2발도 함께 발사됐습니다. 땅과 바다, 공중에서 각각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북한이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맞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서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던 지난 16일 이번 대비태세 현장을 동해상에서 사전에 점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 원인철 합참의장이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해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강행이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특수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데 이어 장거리 폭격기 출격 훈련을 재개할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진 만큼 향후 북한의 추가 무력 시위에 맞선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일본 차례로 연결해서 오늘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두 나라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부터 가보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잖아요. 백악관에서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언급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른 아침이지만 미국은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백악관은 젠 사키 대변인 명의로 공식 성명을 내고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특히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국이 이미 지난 10일에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경고했다면서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발사가 미국의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유선으로 긴급 협의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벨기에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미국 방송들은 새벽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 소식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북한이 ICBM을 쏘면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북 원유 공급량 상한선을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해놓은 것이지만 제재 강화 역시 안보리 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미국이 제재를 추가로 내린다고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런 의문은 차치하고라도요. 제재 자체가 가능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과 맞서고 있는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보신 대로 오늘 북한이 쏜 ICBM이 떨어진 곳은 일본 홋카이도의 오시마 반도 서쪽으로 불과 150km 떨어진 해상입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고현숙 특파원, 일본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신형 ICBM 발사가 확인된 직후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긴급 뉴스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오후 북한이 신형 ICBM 한 발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낙하 지점은 일본 최북단인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쪽 150km 동해상으로 미사일과 관련해 비행기와 선박 등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사전 통보도 없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지도록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항공기와 선박 안전 확보 면에서 큰 문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한 기시다 총리는 보고를 받고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そして地域およ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네, 기시다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출장 중인 총리를 대신해 마치노 관방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책 등을 긴급 논의했습니다. 또 총리 관저에 마련된 대책실에서 관계 부처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서만 벌써 12번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거듭함에 따라 일본은 긴장감 속에 사태에 취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북한이 결국 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2018년 이전으로 급속하게 후퇴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북한의 의도와 발사 배경에 대해서 권희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우선 왜 지금이냐 하는 겁니다. 북한이 분명히 시점을 고려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안보리에서 결의하려고 해도 러시아가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테니까 추가 제재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북한이 했을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북한이 화성 15호를 발사했을 때는요.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아서 당시 대북 제재안이 채택이 됐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서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란 예상이 있었죠. 그래도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추가 제재 있을 거다 이런 우려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쌌단 말이죠. 오늘 발사로 북한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뭘까요? 네,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ICBM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발사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다고 했던 2018년의 약속을 완전히 파기한다는 걸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만약 협상할 상황이 된다면 북한으로선 중요한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김정은 위원장 추대 10주년 기념일과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인 태양절 같은 북한의 주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에는 차량 600대 이상이 동원돼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ICBM 발사는 이런 주요 행사를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은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정상 각도보다 높인 고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쐈는데요. 네. 다음 발사에서는 각도를 이렇게 낮춰서 사거리를 본격적으로 시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그런데 ICBM이라는 게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핵탄두를 네. 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북한이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네,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에 갱도 2개가 복구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를 만들 거라고 이미 공언을 했고요. 모든 종류의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술 핵무기에 쓰이는 소형 핵탄두와 함께 초대형 핵탄두 실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권인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면서 조건 없는 회동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고요.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정면 충돌하는 국면이 전개됐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종료 2주를 넘긴 가운데 회동이 계속 미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답답하다고 운을 떼며 조건 없는 회동을 거듭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한 발언을 놓고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호수 검찰총장 용퇴 등을 거론한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동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을 놓고도 양측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이던 지난 2007년 12월 말 감사위원을 임명했던 사례까지 거론하며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는 것은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자 동시에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회동의 성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한다고 말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회동 문제가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해 양측 모두 여지는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박범계 법무장관이랑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박 장관이 어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인수위가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했고요. 법무부의 업무 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 인수위원회는 일정 자체를 연기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수사권 확대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기자회견까지 연 인수위원들은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등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박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업무 보고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도 검찰의 공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박 장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또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것이 실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자율적으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박 장관이 반기를 들자 사실상 군기 잡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들이 인수위에 이견을 내며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내부에 강하게 있다며 개별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일정대로 업무 보고를 진행한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훈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도 업무 보고를 준비하던 법무부는 인수위의 이런 군기 잡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박범계 장관도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민주당도 검찰 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런 업무보고 취소를 통보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무부에 출근했습니다. 점심때쯤 취재진을 만났지만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인수위 보고가 연기가 됐는데 오늘은 침묵할게요. 하지만 인수위의 요구대로 업무보고 내용을 바꾸겠냐는 질문에는 짧지만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보고가 수정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을 위해 아직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당선인이 박 장관의 반대를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건 검찰 개혁을 포기하라는 강요라며 반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입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호수 검찰총장이 돌연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 것을 두고는 검찰 내부 논리에 굴복한 것이냐며 심상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사법개혁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갈등 양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이어서 인사권 문제를 두고도 양측이 얼굴을 붉히고 있고요. 인수위 업무 보고도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건지 정치팀 김민창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성격, 이 문제부터가 지금 서로 양측의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러날 대통령과 새 대통령이 만나서 축하와 격려를 주고받고 정부 운영을 위한 대화를 하는 게 무슨 실무 협상이니 조건이니 하는 게 필요하냐는 거죠. 반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인식이 한가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부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코로나와 경제 문제 등 현안도 많은데 만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측의 입장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기묘한 때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회동에 대해 청와대는 덕담, 당선인 측은 회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측의 입장 차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용산 집무실 문제도 크지만 결국에는 인사권 문제 갈등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국 감사위원 인사 문제입니다. 감사위원 7명 중에서 2자리가 비어 있는데 당선인 측은 여권 성향 위원이 3명이어서 청와대가 1명만 더 임명하면 여권 성향이 4명, 즉 과반을 넘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감사가 필요해졌을 때 막힐 수 있다는 게 당선인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청와대 쪽은 이 같은 셈법이 정략적이다. 대통령제 임기 아래서 이뤄지는 인사의 절차와 체계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반박합니다. 2년 전 월성 원전 감사가 결정될 때도 친여 성향 인사가 다수라고 분류됐지만 결국 고강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양측 입장 인터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감사원에 지금 임명된 분들을 보면 그 한 명이라는 의미가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한 사람 주는데 그것도 못해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민주적 절차와 체계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대통령 임기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사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인사인지 되묻고 싶고요, 우선. 역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감사가 진행됐다는 전례도 양측을 더 민감하게 하는 요인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뜩이나 풀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인데 여기에다가 현 집권 세력 그리고 새 집권 세력이 가장 강하게 충돌했던 문제였죠. 검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갈등이 더 꼬인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과제로 검찰권 견제를 꼽아왔던 현 정부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식에 비판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조차도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인데요. 반면 헌정사상 4번 발동된 수사 지휘권 중에서 검찰총장 시절 2번의 수사 지휘를 받았던 윤석열 당선인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겁니다. 당선인 측 논리대로라면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지 않던 시절에는 검찰이 논란의 여지 없이 독립적이었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냐는 반박도 나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현 정부에서 검찰 독립성이 침해됐고 그 수단이 수사 지휘권이라고 강조하는 만큼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민창 기자였습니다.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 전 지사 측 인사죠.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대표는 2차 추경과 민생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면서 강한 야당을 예고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가까운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역시 3선인 이낙연 전 대표 측 박광원 의원과 결선 투표까지 벌이는 접전 결과 최다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간사와 위원장을 맡아 당내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박 의원은 개혁과 민생 모두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강한 야당으로의 변화를 자신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홍근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전 지사의 당내 영향력도 커질 전망입니다. 당 주류가 친문재인에서 친이재명 세력으로 재편됐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박 원내대표는 정치보복 저지에 특히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등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건 4월 국회를 민생 개혁 국회로 만드는 거라며 2차 추경과 코로나 손실 보상 등 민생 입법,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교황을 선출하듯 회의와 투표를 반복하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치러졌고 득표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입 후보 없이 치러진 1차 투표에선 공개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던 최강욱 의원이 개혁 성향이 강한 초재선 의원들의 지지로 10% 이상 득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지난해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을 해서 정치적 고향이죠.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은 삼갔지만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혀서 향후 행보를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라도 사저로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4개월 만에 병원 밖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맞았습니다. 공개석상 마이크 앞에 선 건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5년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분향한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던 박 전 대통령은 날아든 소주병에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 병을 던진 40대가 현장에서 체포된 뒤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절 못다 이룬 꿈은 다른 이들의 몫이 됐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발언의 의미에 대해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는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향후 활동 계획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발언도 담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퇴원 축하단을 보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도 축하단을 보내 사저에 오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미뤄왔다며 다음 주 사저로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만 명대로 어제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대 초반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왜 사망자만 이렇게 늘고 있는 걸까요?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이 오늘부터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 가동 횟수를 평소보다 72%나 늘린 겁니다. 보통은 돌아가시면은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이나 4일에 화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6일, 7일 이후에도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코로나 사망자는 하루 사이 179명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인 470명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1,081명으로 17일째 1,0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21일부터는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그대로이고 치명률도 0.13%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망자는 왜 늘어나는 걸까? 우선 확진자 폭증에 따라 비례적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오미크론에 걸려 숨졌을 경우 주된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도 사망 요인이 있는데 얼마나 그 코로나19 감염이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는 대부분 크든 적든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고 있어 사망자 수와 괴리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원 중인 환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병상을 나온 상태가 위중증의 상태가 벗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다음 달 초쯤 위중증 환자는 약 2,000명까지, 사망자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만으로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실 겁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했지만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코로나 발생률은 10만 명당 2만 2천 명, 청장년층이 10만 명당 1만 2천 명인데 비해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은 큽니다. 선생님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원생들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접종을 결정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크고 제 결정으로 애들이 아프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정부 1회로 진행된 설문에서도 학부모 중 36%가 접종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60%는 접종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은 검증됐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뇨나 비만, 만성 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만큼 확진 경험이 있든 없든 꼭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기저질환이 없는 어린이 중 확진 경험이 있다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고 확진 경험이 없다면 접종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또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효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8주로 정했다며 1차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차 접종 시에도 어느 정도의 감염 예방 그리고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백신 접종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 대상은 2010년생부터 생일이 지난 2017년생까지로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기브리오는 2만 명분이 오늘 도입됐고 모레부터 중증 위험이 높은 18세 이상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전쟁 한 달 지나면서 전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인근에 머물며 3주 넘게 수도 함락을 노리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거센 역공에 더 먼 외곽으로 밀려났고 러시아군에 점령당했던 몇몇 도시들도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내부 반발도 커지면서 푸틴의 최측근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은 가정집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거리엔 파괴된 건물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Когда я заходил в дом, снесло у нас крышу сразу. Я зашел в дом, упал, начало сыпаться и литься вода откуда-то. 하지만 3주 넘게 이어진 포위전에도 러시아군은 수도 함락은커녕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Small city Makariv and almost whole Irpin already in the control is Ukrainian soldier.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러시아군이 키이우 도심에서 동쪽으로 20km까지 진격했다가 하루 사이 55km 떨어진 곳까지 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곳곳에 묻혀있던 러시아군의 시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미콜라이주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검게 그을린 동료들의 시신을 남기고 떠났다며 주민들에게 수거를 요청했고 동부도시 드니프로에선 송환을 위해 냉동 차량 2대 750구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fridge truck, a lot of dead guys. I don't want to show his face, his legs, his any pieces of body.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전쟁에서 전사자가 500명이라고 말했지만 나토는 최소 7,000명에서 최대 15,00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인 아나톨리 추바이스 대통령 특사가 전쟁을 비난하며 사임한 뒤 러시아를 떠났고 전직 부총리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도 전쟁을 반대하며 국영기금 책임자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라고 언급한 데 이어 미 국무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화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전체 교통사고는 1%가량 줄었는데 터널 사고는 40% 넘게 유독 크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터널에선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2배 이상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한 터널. 깜빡이를 켠 차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앞쪽에 추돌 사고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대형 트레일러가 빠르게 달려와 앞차들을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2대의 트레일러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혀 불까지 납니다. 부산의 또 다른 터널. 한 승용차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터널벽을 들이받고 뒤집어집니다. 지난 2020년 터널 안 교통사고는 771건, 5년 전에 비해 44%나 늘었습니다. 관련 사망자도 27명에서 40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해마다 평균 1.3%씩 줄어들었지만 터널 교통사고는 오히려 9.6%씩 늘어났습니다. 터널 수는 25%나 많아졌는데 터널 내부의 피난시설이나 조명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널 안은 조명 등의 이유로 터널 밖과 밝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운전자들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는 터널 안과 밖의 밝기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오후 2시부터 4시에 집중됐습니다. 어둡고 위험한 공간인 만큼 사고가 났다 하면 피해도 큽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3.7명에 달해 일반 사고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터널을 양쪽으로 늘리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터널 내부에 그 교통안전 시설을 질적으로 강화하면서 좀 같이 확충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전문가들은 운전자들도 터널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시대를 새 정부의 모토로 삼겠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정치적 결론을 내린 거라면서 별도의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위와 간담회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시대를 새 정부의 모토로 삼겠다며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두 여기에 몰려서 여기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 윤 당선인은 오후엔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접견을 받고 한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 협정에 조속한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또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 확대 등 양국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틀 연속 집무실 앞 기자실 천막을 찾은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이 더 많은 것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지지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은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 지명과 관련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고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가냐는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게 된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 통이동은 벌써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던 각종 집회와 시위가 옮겨왔고 경찰까지 몰리면서 현장은 북새통인데요. 당선인의 자택인 서초동부터 집무실인 통이동까지 동선도 워낙 길다 보니까 교통 혼잡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황색 옷을 맞춰 입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독과점 철사반대! 철사반대! 철사반대!
인수위 건물 맞은편 인도에도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든 1인 시위자들이 10명 넘게 몰려왔습니다. 인수위 건물에서 직원들이 나오자 확성기로 목소리를 더욱 높입니다. 인수위 앞 집회와 기자회견은 하루에만 10여 건이 열렸습니다. 5년 전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이후 그곳에서 매일 시위를 하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인수위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민들은 인파를 피해 좁은 틈으로 겨우 지나다닙니다. 경찰분들도 많아가지고 차 같은 것도 많이 밀리기도 했었고 이제 소리도 되게 시끄러웠던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복집 가기가 이제 약간 시민 통행로가 있으니까 이제 굽어져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윤 당선인의 차량이 이곳 인수위 앞 도로를 지나갈 때면 철제 펜스가 젖어 횡단보도의 통행이 통제됩니다. 현행 집회 시위법에 당선인 집무실과 관련된 집회 금지 규정은 따로 없지만 경찰은 일단 당선인 안전을 이유로 인수위 정문에서 80m 안에선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병력이 동원되다 보니 기동대 버스들이 줄줄이 주차돼 인수위 앞 2개 차로 중 하나는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당선인이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통이동 집무실로 출퇴근을 할 경우 시내 교통 혼잡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택에서 집무실 오가는 길이 강남과 강북 사이 12km에 달하는 데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반포대교와 남산 3호 터널 등에서 교통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교통 혼잡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진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90명은 회사 명의로 슈퍼카를 사서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팔린 슈퍼카의 80% 이상이 법인차였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탄공에 대한 배임과 횡령으로 올해 초 법정 구속된 이상직 의원. 이 의원에 따른 법인 명의로 빌린 1억 원짜리 포르쉐를 타고 다녔습니다. 포르쉐를 회사 돈으로 사도 되는 건가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작년에 팔린 1억 5천만 원 이상 수입차의 80%는 법인차. 람보르기니 85%, 벤틀리 80%, 롤스로이스는 91%가 법인 명의차였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탈세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584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중 90명은 법인 명의로 장기 임대한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폐업해서 세금을 못 낸다면서 폐업한 회사 명의의 슈퍼카를 몰고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체납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국세청 체납 인프라에도 포착되어 압류할 수 있으나 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되므로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차의 번호판 색깔을 아예 연두색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유차와 확 구분되게 만들어 남들 눈을 의식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미국은 법인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CEO가 출퇴근용이라든지 가족용으로 쓰지 못하게끔 돼 있고요. 2, 3억짜리 차를 법인차로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사항들이에요. 전문가들은 번호판 색을 다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 가격도 제한하고 운행 기준을 강화하자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국내 대형 금융 지주사들의 주주총회가 오늘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비리, 펀드 부실 판매 등 금융회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과연 경영진이 책임을 질까 하는 게 쟁점인데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금융지주 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이사진이 모두 재선임됐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 주주총회장 밖에서 시민단체와 펀드 부실 판매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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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는 부실로 드러난 라인펀드를 3,200억 원어치나 팔았다가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까지 내렸지만 책임진 경영진은 없습니다. 경영진의 행태는 고객은 물론 내부 직원들의
신뢰마저 완전히 저버린. 신한금융 측은 주총장 자리가 꽉 찼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출입을 막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런 쓴소리도 안 듣는 신한이에요? 아니죠.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조용병 회장은 재발을 막기 위해 할 건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빈틈없이 추진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올린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은 모두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8%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도 반대표를 던지라는 의견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회사들을 재선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용병 회장에 대한 눈 감아주고 거수기로 전락한 대가가 아니냐는. 오늘 함께 주주총회가 열린 기업은행 역시 디스커버리 펀드 부실 판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올린 안건이 모두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자, 내일은 KB, 우리, 하나금융의 주주총회가 줄줄이 열리는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하나금융의 함영주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이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함영주 부회장, 채용 비리와 펀드 부실 판매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채용 비리와 펀드 부실 판매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0년 장기 집권한 김정태 회장에 이어 내일 주주총회에서 새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모두 함영주 회장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채용 비리와 사모펀드 부실 판매로 사법적 위험이 드러났다는 이유입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도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규모 불안전 판매를 야기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금융 지주의 회장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분명한 경영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는 지분 9.19%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 오늘 수탁자 전문위원회를 열었는데 장시간 경론 끝에 함영주 회장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신한금융 주주총회에서는 같은 이유로 이사진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관성을 상실했다. 법원 판결까지 있었으니까 반대를 해야 되는데 찬성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함영주 부회장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열쇠는 여전히 전체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해외 연기금들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배당을 더 많이 하겠다며 주주들의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1%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들에게 함영주 회장 찬성 사전투표나 위임장을 쓰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함께 주총이 열리는 우리금융 역시 이원덕 은행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DLF와 라인펀드 부실 판매 책임 논란으로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자,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고등학교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치러졌는데요. 재택 응시자들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시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 학생들이 폭증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벌어진 일인데 사전에 대비를 하지 못한 교육당국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국어 영역이 시작된 오늘 오전 8시 40분. 교실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에겐 정상적으로 문제지가 배부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재택 응시 학생들은 낭패를 봤습니다. 재택 응시자는 학력평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내려받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아예 접속이 안 되고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는 인터넷 문제인 줄 알고 계속 여러 번 재접속을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안 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재택 응시자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메일로 그 문제지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쏘는 방향으로.
접속 장애는 2시간가량 이어지다 가까스로 복구됐고 재택 응시자들은 뒤늦게 문제지를 내려받았습니다. 재택 응시자 시험 성적은 성적 산출이나 성적표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재택 응시자들은 실제 수능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응력을 키우고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한 셈입니다. 이게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실전 감각을 익히려면 제 시간을 보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한 주간 고교생 확진자만 7만 명에 육박하는 등 재택 응시 학생들이 워낙 많았는데도 서버를 관리하는 경기교육청은 용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접속자 폭증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작년에 운영했을 때는 실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까지는 예측 못했고요. 결국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전국 단위 시험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 최고의 깜짝 스타죠. LG 중고신인 송찬희 선수가 안방인 잠실구장 담장마저 넘기면서 시범 경기 6번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5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무명 꼬리표를 떼고 화제의 중심에 선 송찬희. LG 1군 경험이 전혀 없어 입단 4년 만에 처음으로 밟아보는 안방 잠실구장에서도 물오른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두산 이영하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비거리 115m짜리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8경기에서 벌써 6번째 홈런포. 중고 신인의 깜짝 활약에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졌고 가장 큰 잠실야구장 담장마저 넘긴 송찬희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단 테스트 끝에 SSG 유니폼을 입은 베테랑 노경은은 선발 경쟁에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한화전에서 5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등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호투를 펼쳤습니다. 힘 대 힘으로 할 때는 힘 대 힘으로 하고요. 변화구가 필요할 때는 또 변화구로 승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투수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1군 통산 홈런이 1개뿐인 NC 포수 김흥민은 하루 만에 홈런 2방을 날렸습니다. 작년까지 호흡을 맞췄던 삼성 원태인을 상대로 연타석포를 터뜨렸습니다. 기아로 이적한 나성범은 키움전에서 시범 경기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낮 동안엔 날이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남쪽의 비구름이 따뜻한 수증기를 가득 불어넣기 때문인데요.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수온주는 20도 가까이 오르겠고 제주도는 23도까지 치솟으면서 5월 하순에 버금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제주도와 전남 그리고 경남 서부 지방부터 오기 시작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자정 무렵에 비가 집중됩니다. 특히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순간 시속 90km 이상의 돌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의 총 예상 강우량입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 수도권과 전라도에 20에서 70, 남해안 지방에 8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날이 점차 개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